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도 V11을 받았습니다. 근데 판올림이 4버전이더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그 사이에 여러 번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도 쓰고 이제 외부로도 조금 뿌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최신 버전을 받아서 쓴 거를 조만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왜 사람들이 V11에서 이렇게 많은 진전이 있다라고 느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정말 이 회사는 항상 이런 소비자, 운전자를 놀래키는 참 재주가 너무 좋아서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빨리. 근데 이번에는 좀 늦게 받은 것 같은데 상당하다. 진짜 장난이 아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만든 게 된 게 V11이 아니라 그것도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지만 IRA법에 이 세부 사항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텍스 크레딧 차 사는데 얼마를 깎아주냐, 얼마를 받을 수 있냐가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차 판매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아마 이제 4월 18일, 이제 3월이 아니라 이제 4월 18일까지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제 테슬라는 모델 3에 제일 낮은 급인 이제 레어휠 드라이브는 줄을 것으로 아마 반토막 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4월 18일까지는 풀 크레딧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IRA법의 세부 조항들을 보다 보니까 참 국제 관계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세부 사항을 보면 일단 1년 정도 유예를 해준 거죠. 중국산을 끊는다. 근데 사실 중국이란 얘기가 없습니다.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나와 있지 사실 중국이라고 명하지는 않는데 사실 중국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근데 요것도 좀 중요한 게 중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한 2024년까지는 한국에서도 막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양극재나 요거를 이제 파트로 볼 거냐, 광물로 볼 거냐 해서 사실 중국에서 갖고 와서 우리한테 가공을 하고 해도 이게 오케이가 돼서 2024년까지는 괜찮지만 2025년에는 그러니까 아예 원자재를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2024년까지는 한국에서 양극재가 되면 그거는 이제 한국 걸로 인식이 돼서 1년 정도 유예를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은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는 그것까지 끊어야 되고 당연히 원한대로 비율을 올려야 된다. 한국의 좀 뭔가 정부의 요구사항, 한국의 그런 배터리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본 얘기도 웬만큼 다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 얘기도. 이걸 보면서 국제 관계가 그러니까 특히 배터리나 요즘 시끄러운 반도체를 보면서 참 외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터치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 보고 있는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에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자 이야기를 정말 잘하고 깔끔하게 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만 일본과의 외교적인 면에 대해서 간다요 채널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주변에서 남의 채널 언급하지 말고 왜 광고를 해주냐. 그리고 흡사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 너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너도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면들, 스탠스, 참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데 뭐만 얘기하면은 상대방도 그분도 저를 때문에 피해먹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피해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같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채널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좋은 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군더더기 없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정말 너무 잘 정리를 해줘서 그러니까 간다요 채널의 그런 외교적인 문제가 현재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간다요님과 모든 거를 뭐 생각을 동의하거나 정치적인 스탠스를 모두 동의한다라든지 뭐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그 부분만 너무 와닿아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것을 학교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깔끔하게 너무 그걸 설명을 잘 해주셔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정말 정리라고 생각이 돼서 꼭 한번 이야기를 들으시고 현재 배터리와 반도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일본을 절대 포기 못하고 아직까지는 한미일 공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를 미국에 더 많이 팔아먹겠지. 과연 중국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중국은 배터리도 엄청나게 하고 잘하고 반도체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과 중국과는 접점이 아마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은 우리 이미 답이 어느 정도 저는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참 중간 외교를 하기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아닌가. 미국한테 가서는 중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한테 양해를 구하고 중국한테 가서는 미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그 오랜 스탠스는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외교와 관계는 양육강식이지. 물론 미국한테 아직까지 우리가 필요하다지만 그걸 가지고 아주 큰 지렛대로 쓰기에는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 배터리 부분 보면요. 참 재미난 게 캐딜락 리릭이나 앞으로 나올 GM의 이퀴너스나 블레이저 EV는 $7,500 풀 크레딧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쉐비 볼트 EV랑 볼트 EUV는 원래 전에 얘기한 대로 이런 유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토막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그냥 대놓고 뭔가 중국제 광물 및 부품 파트를, 배터리 파트죠. 양극재나 뭐 음극재를 대놓고 쓰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LG의 배터리인데, 이 신기하더라고요. 다 대부분 LG의 배터리일 텐데, 리릭이나 앞으로 나올 EV는 풀 크레딧을 받는데, 현재 잘 팔고 있는 볼트 EV는 반토막이 난다라는 게 그냥 대놓고 직방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유추해 볼 수 있어서 이 얘기도 참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모델 3는 그냥 중국제를 쓰고 반토막 맞는 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도 테슬라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향후 CATL이 계속 가격을 깎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마 자동차 회사들도 참 딜레마인 게 보조금을 주지만 미국 내 혹은 북미에 공장을 설립해야 되고 그 보조금이 크긴 크지만 또 엄청나게 완전히 이거를 상쇄해 줄 정도는 아니어서 만약에 CATL이 더 낮은 가격으로 부르게 되거나 소디움 배터리가 정말 양산에 성공해서 더 싼 가격으로 과거에는 제가 늘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중국의 배리어를 쳐봤자 인플레이션만 부추겼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게 혹시나 재현되는 게 아닌가. 지금 중국은 그걸 노리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과거와 같이. 이번에는 미국도 되세게 이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결국 테슬라의 스탠스는 일단 CATL 배터리는 그냥 안고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모델에 있어서는요. 그럼 모델 Y나 롱레인지, 퍼포먼스 고기는 풀 크레딧을 여전히 받습니다.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모델 3 레어 힐 드라이브만이지 다른 모델들은 이걸 가지고 또 확대 해석을 하는데 그 모델을 제외하고는 인기 모델들은 전부 그대로 그냥 풀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런 보조금 영향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시장 장악력이 어마무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한 70%로 돌아가는 얘기가 있죠, 지금. 요것도 하루 이틀 뒤면 이제 테슬라의 딜리버리가 나올 테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고, 좀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시장 점유율도 나올 텐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도로 회귀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조금, 일론 머스크도 좀 언급을 해서 좀 볼까 하는데요. 저는, 그쵸. 이제 스탠스가 막 위기 온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는 스탠스였죠.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페드가 돈을 많이 뿌렸죠. 그건 사실인데, 일단 ECB랑 비슷하죠. 유럽 중앙은행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체급 대비해서 돈 뿌린 거를 생각하면은, 빨간색이 페드입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ECB는 여기 있고요. BOJ는 이거, 아니, 일본은 왜 안 망하는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까지, 아무리 자국민이, 다 이렇게 뭐 국채를 갖고 뭐 이래도, 어떻게 이렇게 체급 대비,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규모 대비, 글쎄요. 그래서 전 이 데이터를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뿌리는데, 근데 미국의 체급 대비해선 물론 기간을 급격하게 뿌린 거는 사실입니다. 딱 맞게 뿌렸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건 신이 아니고서야 그 후에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신이 아니고서야 딱 돈이 필요한 만큼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많이 조금 뿌린 다음에 그걸 지금 조정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그렇게 위기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히 느껴지지 않았고, 미국에서 살면서 특히 집을 살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놈의 나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집을 사는데도 제 경험상 뉴욕에서도 한국은 부동산 가서 하루 이틀면 끝나죠. 뉴욕에서는 뭘 집을 사는데 참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냐면 과거에 여러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라고 생각해보면 나름의 다들 그게 안전장치였던 거죠. 굉장히 그런 테스트들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미 아는 위기가 오기가 아는 방식으로 비슷한 규모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미국에선.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버블이 깨질 것 같으니까, 금리가 지금 고공행진이니까 집값이, 특히 여기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더더욱 하락폭이 크죠. 여기가 워낙 핫했으니까.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다운페이를 지원해주는, 그것도 꽤 중산층까지 소득이 꽤 높아도 그냥 집을 사는데 그 다운페이를 주정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한. 근데 매년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매년 할 생각이더라고요. 벌써 집값이 이렇게 위기가 오려다 보니까 다운페이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주정부가. 물론 돈을 공짜로 주진 않죠. 그러니까 집을 팔았을 때 빨리 파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기간 제한이 있고, 팔아서 이득 나면은 당연히 주가 다운페이를 주정부가 내줬으니까 일정 부분 회수해 갑니다. 이익도 분배해 갑니다. 그러니까 투기도 막는 거죠. 그러면서 집값도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명목은 다운페이가 없는 큰 목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집을 사게 하는, 결국 내 집 마련을 도움을 주는, 이건 뭐 한국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나오는 이유가 급격한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겁니다. 어느 정부든 안정이 최우선이다. 급등이나 급락은 싫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도 이걸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은행 위기나, 근데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은행 위기에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선동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과거에 사실 서프라임도 시작은 콩알만 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도미노 방식으로 거대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SNS나 뉴스 발달로 인해서 작은 거에도 이제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런 영향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위기에, 그러니까 많은 관심이 분산된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기술부터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규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론 머스크의 이 의견에는 정말 절대 동의하는 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 MBS 이제 Commercial Real Estate Asset 위기는 이건 규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터지면 와 이건 박살 나겠던데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야 2.5 트릴리언이면요. 예, 그런 뭐 실리콘밸리 뱅크랑은 뭐 아예 그냥 잽도 안 되는 거죠. 와 이거는 진짜 요거는 조금 저도 일론 머스크 의견에 100번 동의한다. 근데 페드가 잘해주길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정말 뛰어난 분들이 모였고 여러 정책들을 회의를 해서 하니까 잘해주지 않을까.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위기가 안 왔던 건 아니죠. 근데 다 새롭거나 재해석된 위기였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번에도 부디 잘 넘어가게. 근데 저도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이거 규모가, 저는 AI 데이터든 양산이든 규모에 굉장히 초점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사이버 트럭 얘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 프로덕션 라인을 기가 텍사스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봤답니다. 그리고 잘 돼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충돌 테스트도 보여주는데 이 영상이 충돌하는 건 보여주지 않아서 저도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 페인트하는 그런 파트를 지금 하이어링 하는 것 같은데 스테인레스로 해서 저렴하게 파는 거 아니었는지 그래서 랩핑 옵션을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즘 기가 베를린도 그렇고 테슬라가 기가 막히게 페인트 퀄리티가 올라가고 시스템을 잘 구현해서 엑스트라 차지를 받고 페인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 하이어링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사이버 트럭에 거는 기대가 많은 게 참 리비안 주식은 현재 제대로 된 이제 전기 픽업 트럭은 F150이나 근데 최근에 문제가 있었고 이제 리비안이 그나마 여기에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데 저는 양산에 있어서 이게 맨날 10,000대 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10,000대를 못 했는데도 주식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기대치가 워낙 낮았더라고요. 그건 상회에서 그럼 애시당초 기대치를 항상 낮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더 플러스하면 물론 요즘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니콜라도 픽업 트럭 한다 그랬는데 니콜라는 바닥에 바닥을 가고 있더라고요. 역시 그거 역시 예상한 대로 뉴스를 제가 제대로 보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니콜라는 근데 역시 니콜라는 한치의 다른 길도 없이 그냥 예상대로 가고 있더라. 이제 리비안 얘기로 돌아와서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이게 차별성을 두는 거였는데 역시 양산하려면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랙이랑 많이 대비돼서 이걸 갖고 왔는데요. 리비안의 참 좋은 점이 이런 키친 터널식 뒤에 보면은 적재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기 이제 키친 셋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액세서리를 팔았는데 그걸 없애버렸더라고요. 캠핑장에서 키친을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쓰는 요게 아주 정말 그러니까 레저에 특화된 리비안의 색깔을 정말 잘 보여줬는데 이걸 없애버렸더라고요. 아니 없앴다기보다는 이제 템퍼러리 홀드인데 사실상 없앤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양산이라는 게 정말 어렵고 여러 사람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면서 다양하게 양산하는 거는 무지무지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러면 점점 그냥 일반적인 픽업 트럭으로 가는데 정말 사이버 트럭에 저는 기대가 너무 큽니다. 나왔을 때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는 어마무시할 것으로 조금 늦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